공매재산 명세서가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서 마찬가지. 특별 매각 조건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여기에 유치권이 인수해 유치권이 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없는데 현장을 갔는데 보니까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공매재산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공매를 매각 결정을 취소 신청할 수 있고 공매를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꼭 봐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확인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압류상 공매입니다.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공매를 의뢰했는지, 처분청은 공매 의뢰 기간이고 관리번호가 있고, 공매 공고일은 이게 공매 공고일 공고 즉시 공매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매 공고일하고 일치될 가능성이 거의 일치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바로 공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4일 이전에, 6월 5일 이전에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받을 수 있지만 6월 5일 이후에 대학 요건을 갖춘 사람은 소액 임차인에도 최우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분 요구 종기, 그 다음에 압류산 표시,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된 내용, 요거 기재되는 거는 공매에서 공매 집행관의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요 밑에 임차인이 신고 내용하고 임차인이 배분 요금 및 채권 신고 내용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한 거죠. 근데 이게 이 권리 신고만 있고 배분 요구가 안 됐다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줄 수도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분 요구 종기까지 우선 변제권으로 배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만 설정되고 배분 요구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낙찰자 인수하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소령이가 2004년 8월 16일 날 든 거는 현황조사관이 조사했을 때 보니까 체납자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등기부에 이 소령이 나온다든가 체납자이면 이거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원에서는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겸 소유자. 그러나 공매에서는 체납자 겸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납자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입주한 날짜가 2004년 8월 16일에도 불구하고 이 소령은 채무자 겸 소유자, 체납자 겸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걸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유치권 4억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보면 이제 이 아파트가 얼마 안 됐고 이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유치권이 4억이라는 거는 유치권이 효력이 생기자, 유치권은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점유하고 있어야죠. 근데 점유를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의 대항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거나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자를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춰서 가지고 있어야죠.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 임대인이 체납자의,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입주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그래서 배분 요금 채권 신고 내역에 공매 재산 공매 위임 간서의 압류일자와 배분 요구 채권만 기재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세금 도봉구청 같은 경우는 21만 7,840원인데 배분 요구 1만 있고 압류 날짜만 있죠. 하지만 법정기일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3,600인데 배분 요구하고 날짜만 있지 이 법정기일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노원세무서도 3억 5,200이자 금액이 크죠. 여기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압류 날짜가 여기에 법정기일이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은. 이건 옛날 거니까 그래요. 지금 올해부터는 여기에 법정기일이 기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법정기일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법정기일하고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비교해서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러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보면 가끔 보면
임차인이 이제 압류날짜 갖고 여러분이 이 권리 분석을 하더라고. 근데 세금은 압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압류하지 않아도 교부 청구만 하더라도 이 법정 기입 발음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간혹 보면 이게 압류날짜하고 임차인 확정일자 비교해서 확정일자 빠르면 더 먼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입찰 보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찰 보증 포기도 안 하고 그냥 잔금까지 치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해야 되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나 공매로 소멸되는 권리이지만, 배분요구를 했다 해도 대항력이 있든 없든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분에 미배분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미배분이 생겨도 낙찰자 인수할 거 없지만, 우선변제권 중에는 최우선변제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하고 할 수 있다. 조세나 공과금 채권이 있다면 당해세가 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아니다 그러면 체납세액이 전체가 얼마인가, 그 체납세액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당해세인데 한 50만 원이야. 5억짜리 아파트에. 그 체납세액을 따지니까 한 돈 1,000만 원 밖에 안 돼. 그럼 다 합쳐봐야 한 1,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임차보증이 원래 3억이야. 그러면 그건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당해세인지를 보고 체납세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크다. 그럴 때는 뭐냐면 당해세가 얼마고 이 법정기일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이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르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은 인수하게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조세나 공과금이 있으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면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 읍면장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당해세나 이 세금을 신고하도록. 그리고 공과금 기관장에도 통지하도록 돼 있고,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신고를 교부 청구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공과금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 안 됐다도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채권 신고 최고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등기부에 등기지 않는데 이 조세나 공과금 채권자가 좀 게을러 가지고 압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교부 청구 들어오겠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임차인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갖고 예상배분표를 작성해 보는 거, 이렇게 임차인이 있을 때. 그런데 임차인이 확정일자하고 세금은 당해세면 당일 특별우선채권이니까 먼저 배당을 받고, 그 확정일자하고 법정기일하고 계산해서 법정기일하고 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확정일자 먼저 배당 받으니까 인수할 건 없죠. 근데 말소기준금보다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배분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낙찰자가 또 명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이 배분 절차에서 임차인이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면제는 받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이런 금액이 있다면 입찰 금액에 플러스 쳐서 더해서 내가 최종 취득가를 결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남을 가망이 없거나 대의변제로 공매가 취소 가능성이 대비하고 주택 명도에 입찰하기 전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해야 하지만, 배분 요구에서 전액 배분료 임차인이라면 배분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명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나 미배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지불하면서 명도를 구해야 된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전액 배분받거나
또는 최우선 면제금이라도 배분받게 되면 명도가 쉽게 된다. 하나도 못 받고 이랬을 때에는 이제 명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강제집행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낙찰받을 때는 명도 비용을 한 낙찰가의 1% 정도 예상하고 입찰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 그 입찰 서류하고 공매 재산 명세서 이런 것들을 갖고 확인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먼 최종적으로는 등기부 등을 공적장부인 서류를 열람해야 돼. 공적장부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열람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고, 이제 등기부 열람해보고, 그래서 권리 분석하는 건 책을 갖고 가시면 되고, 토지대장의 건축물 대장을 봐서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또 지적도나 임야도 그리고 토지 이용 계약 확인 같은 것도 확인해서 건축법 이제 건축 제한이 있는지 또는 개발 제한이 있는지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우량한 물건을 찾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그 공매 입찰 물건 명세서하고 공매 재산 명세서를 갖고 그리고 공적 장부인 등기부나 공부 등을 갖고 건축물 대장을 갖고 하게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을 분석하는 거죠. 현장 가가지고 이제 우량한 물건인지를 1000세대냐 500세대냐 또는 이제 그 뭐 나홀로 아파트냐 또는 역세권에 있느냐 교통 여건이 좋으냐 재래기 시장 이런 것들이 다 주거 쾌적성 관리비 미납 여부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비 미납 여부를 통해서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공용 부분이 얼마가 되는가 또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지 또는 리모델링 요즘에는 이 재건축 대상도 있지만 리모델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15년 이상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 이제 환수 이런 것도 이제 그 피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아파트 새 아파트를 만드는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리모델링이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현장을 통해서 우량한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주택도 괜찮아요. 의외로 단독주택 다가주택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요. 왜냐면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신축 다세대주택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 이 공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물건이다. 또 연립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데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역세권에 있다 그러면 실소유자들이 서로 하는 거죠. 또 상가 건물도 있고 농지를 공매로 투자 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입찰 문건을 찾아가지고 특히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비 연체를 조사해서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 그러면 전용 부분은 인수하지 않아요. 현재 판례는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전유 부분 관리비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이다. 그래서 공용 부분도 원금 공용 부분도 원금 플러스 이제 그 연체 그 연체 부분이 있죠. 연체 부분 이 연체 부분 같은 거는 인수하지 않아요. 이 원금도 관리비는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치 원금만 공용 부분에 인수하는 거지 이 연체이자 성격에 대한 이런 연체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 2001-8677 판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임대차 전입자를 해가지고 이제 최초 전입자하고 이 세대주가 일치하는지를 봐가지고 최초 다르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반드시 떼봐야 되는 거 이거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수익 분석고 입찰 참가와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권 이전하는 방법을 가져오면 된다. 수익 분석을 할 때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하고 매도 시 비용 되는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수세 계산 방법은 바로 책에 자세히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거래세하고 이제 채권 매입 할인 방법 그리고 법무사 비용 그리고 부동산 취득 시에 추가로 비용되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그리고 양도소득세 회율과 장특 공제 같은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우리가 이제 취득할 때 거래세와 또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아파트를 우리가 무주택으로 2년 거주해서 비과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 1년 이상 가지고 있어 일반 세율을 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분석하면 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각 조건, 그리고 이렇게 분석해서 입찰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각 조건을 공매 공고문하고 공매재산 명세를 다시 확인해. 왜냐면 그동안에 또 바뀔 수가 있죠. 꼭 확인하고, 이렇게 입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여기다 입찰 참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민 부부가 이거 입찰 들어갔는데 어떻게 낙찰 받고 나니까 얼마 몇 명이냐, 하나 둘 세 명 중에 1등을 했죠. 이런 낙찰 받고 나면 이렇게 나의 은비대 들어가서 입찰 결과 내역을 확인해서 나의 입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매 물건도 지금과 같은 문법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매 물건을 찾아서 입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암생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처럼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권리는 다 인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세금이 법정길 갖고 따지고 세금은 등기부에 체납세액이 기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 공매재산서 확인서에 이 법정길 갖고 기준하지만 이에 부족한 부분은 공매담자를 통해서 내가 인수할 이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면, 여러분이 권리 분석할 때 미흡한 부분들은 이 공매 담당자가 보완을 해주겠죠. 여러분이 잘 공매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 통화만 할 수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그걸 전화 통화하는 걸 귀찮다고 생각해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입찰 들어가 가지고 3억을 인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공매산 물건은 지금처럼 이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강좌는 13강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